이진관 판사가 마침내 결정적인 칼을 빼들었습니다. 한동훈과 이준석 두 사람의 얽히고 설킨 공범관계가 전격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보수 진영 전체가 완전 마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을 지금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수사를 재개했는데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한동훈이 자기가 당대표였을 때 가족들 뭐 이런 게시판 그런 명의들로 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김건희 욕하고 윤석열 욕 엄청 했잖아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이게 이제 남의 국민의힘의 업무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범죄가 돼서 장동혁이 최근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한동훈은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게 아니고 범죄자여서 우리가 제명한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범죄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사실은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멈췄어요. 근데 그때 장동혁이 원래는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려고 했다가 주위에서 말리니까 그냥 한동훈을 제명하고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동훈이 의원에 당선될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예. 몰랐던 건데 이제 의원이 당선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경찰이 다시 단계 조작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 게시판의 관리인 국민의힘이죠. 당원 게시판의 관리인인 손모 씨를 인천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이라면 당원 게시판 서버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운영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친한계 인사 당원 명단이 올라왔다는 의혹. 이건 아니죠. 이게 잘못됐네. 이건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을 막 비방하고 근데 한동훈은 당시에 칼럼 같은 것을 가족들이 퍼날랐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착수가 됐는데 한 차례 무혐의를 받았고 재고발에 따라 수사가 제기됐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서버를 국민의힘의 그 당원 게시판이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태까지 다 막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장동혁이 서버 압수수색을 협조를 하게 되면은 파장이 진짜 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동훈이 저도 이제 이 수사가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현직 의원인데 당원 게시판 되게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큰 범죄는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짜치는 일이잖아요. 창피한 일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게시판을 조작한다? 본인이 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들이 한 거는 본인이 지금 인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로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 어찌됐든지 본인도 지금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의자입니다. 걸핏하면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피의자라고 외치던 한동훈이 본인이 피의자 신세인 데다가 지금 얘들이 그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극구 반대하는 그 조작 기소 특검을 하게 되면은 한동훈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기본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수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연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간단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정의안 부산시장 후보였죠. 선거 공작, 음료수 테러, 자작극 테러 해가지고 지금 구속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들끼리 엄청 싸우고 있어요. 이것도 좀 되게 볼만한 관전 포인트인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정의안은 국민의힘 보좌관 했던 사람이고 배우 공작이 마치 국민의힘에서 배우 공작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야, 국민의힘 니네가 사주해가지고 같이 공범으로 벌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다고 빠지면서. 근데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준석 너 자작극 그거 언제 알았어? 너 알고 있었지? 알고 있으면서 왜 안 잘랐어? 선거 전에 니네가 알았는지 여기 밝혀 라고 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정의안이가 구속됐습니다. 근데 정의안이가 구속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이거를 제대로 수사한다면 개혁신당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작극 테러가 정의안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배우가 있는지를 수사를 당연히 할 거잖아요. 당연히 개혁신당과 이준석 같은 지도부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안이가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그 입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나 혼자는 못 죽어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의안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에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그것도 있네요. 이준석은 그 예전에 그거 아시죠? 그 대전에서 업자한테 룸사롱하고 뭐 성접대 받았다. 대전 그 사건 아실 텐데 그 사건이 일단 한번 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윤석열한테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이후에 나중에 징계를 먹고 결국엔 쫓겨나게 됐던 건데 경찰 수사는 그때 당시 일단 일단락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 작년 대선 때 그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 그 업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감옥에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감옥에 있는데 이 김성진이 이준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왜 어떤 내용이냐? 아니 내가 분명히 접대를 했는데 접대를 안 받았다고 성접대를 안 받았다고 방송이나 뭐 이런 언론에서 거짓말을 했다. 저 사람이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라고 해서 김성진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 지금 수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이준석은 그 수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준석이 저도 개혁신당이 저를 고발했구나. 제가 이제 그 성접대 의혹 당일에 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의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을 입수를 해서 이거 제가 작년 대선 때 제가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겁니다. 보니까 김성진이 그날 룸사롱 대전에 있는 유성 룸사롱 간 것까지 아마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준석 갔기는 갔는데 성접대는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입장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룸사롱 접대 중에 밖에 있는 자기의 운전기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오늘 내가 준비한 약 그거 이준석 대표 뭐 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 근데 그 약이 무슨 약이냐? 그래갖고 성기능 관련 약이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작년 대선 때 이제 불거졌었고 그거는 뭐 제가 아니고 이 성접대를 담당했던 장의사란 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아직 살아있다. 수사가 되고 있다. 라는 건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선거된 지 한참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종결을 안 했을까요? 종결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계속 수사 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래가지고 이건 주진우 얼굴은 아닌데 그죠? AI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건 주진우 얼굴이 아닌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개혁신당은 우린 몰랐어. 그리고 경찰도 공식 통보가 없었어. 알고 보니까 이 정의한이가 선거 기간에 경찰 수사를 받다가 가서 자백을 했대요. 사실은 제 자작극이 맞습니다.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는데 얘네는 지금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진우 이 사람도 저거잖아요. 이 사람도 아마 조작기소 특검하면 수사받을 사람인데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했어요. 경찰이 자백을 숨겼다라고 하면서 경찰 지휘 라인을 고발한 그러니까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 지금 이 주장을 얘들은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뭐 주진우는 여기 왜 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신당이 이 자작극 테러를 언제 알았냐 이거 뭐 지금 기사 내용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왜 커질 것 같으냐면 이 아버지 있잖아요. 개혁신당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개혁신당 부산 출마자 10명 중 8명이 한 단체 출신인데 이게 정의안이에요. 이 정의안이가 아버지가 이 정근이라는 사람이에요. 정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의안의 아버지가 그린 닥터스라는 봉사단체를 했는데 개혁신당 부산 출마자 10명 중에 8명이 이 그린 닥터스 봉사단체의 출신입니다.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여기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근데 제가 볼 땐 여기서 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의안의 아버지 정근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병원을 온병원이랑 큰 병원 하나 봐요. 단체에 있는 청년들이 대거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고 개혁신당과 관계가 돼 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수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의로 뭐 공천을 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천의 대가, 공천 헌금. 사실은 정의안이라는 애가 저 누군지도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사람인데 국회에서 보좌관 비서관 했던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가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순수해서 정의안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뛰어나가지고 공천을 했다고 이제 개혁신당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패턴으로 보면
이 공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것은 정의함뿐만이 아니고 이 아버지랑 뭔가 엮여 있다라는 정황이 지금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이준석 되게 재밌는 양상이 됐어요. 조금 이렇게 합치는 듯 하다가 최근에 여러 사건을 두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는데,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근데 저는 그분이, 진짜 그 일관성 하나만은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보통 멘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정말 잘 해주고 계시고, 보니까 이제 장동혁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안철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안철수가 튀어나왔는데 금에 얼씬도 말라. 예, 복당 반대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분이 튀어나오셔가지고 아주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들어온 순간 안철수가 다음 대선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그래서 안철수가 그것 때문에 추경호 재판 나가가지고, 아니 추경호가 우리 당사로 모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한동훈이 우리 당사로 모이라고 했어요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한동훈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철수가 장동혁과 손을 잡았지만 한동훈을 완전히 끊어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자기 당대표 아니면 자기 대권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참 존경스럽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무릎팍도사 강호동 있을 때 나가가지고 그때 이후로 정치인의 길을 쭉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그때 이후에. 근데 이분의 멘탈도 정말 쉽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한동훈 엄청나게 지금 다투고 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복당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되면 장동혁이 외로웠는데 지금 안철수와 손을 잡게 됐네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재밌습니다. 예, 안철수는 꿈의 대통령. 그렇죠. 그냥 차라리 V3 하고 의사 봉사활동 계속했으면 굉장히 존경받는 공인이 됐을 텐데,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저렇게 망가지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참 이 기사 보고 기가 막혔는데요. 조갑제 아시죠? 조갑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조갑제와 정규제를 청와대로 불러서, 그때는 대통령실이었을 텐데 밥도 대접하고 원로 대우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갑자기 열폭을 하면서 보안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거부권 안 쓰면 탄핵 사유라는 말을 오늘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개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안 쓰고는 이재명 대통령 마음이겠는데, 거부권을 안 썼다고 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저는 이분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데요.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는 겁니까?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 막 칭찬하고 대선 때 작년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일방적인 그런 선풍적인 인기로 이제 뭐 될 것 같으니까, 당선될 것 같을 때는 그렇게 아부를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분이 1945년생이신데요. 나름대로 기자사회에서는 꽤 탐사보도 기자로 유명했다가 조선을 가면서 사람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잠깐 작년에 윤석열이 탄핵 일으키니까 그걸 또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한동훈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는 이유는 한동훈을 다음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회견,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한동훈이 창당을 해야 된다. 복당은 지금 어렵다고 본 거죠. 복당은 어려워요. 지금 보다 보니까 창당을 해야 되는데, 부산이 원래 이 보수의 중심이야. 서울이나 부산, 특히 부산에서 창당을 하라고 하는데, 조갑제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조갑제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조중동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사실상 차기 대권 후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권 후보를 한동훈으로 낙점했어요. 한동훈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가 많습니다. 한동훈이 특히 말만 꺼내면 이재명 대통령 욕을 막 하잖아요. 비판을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사를 굉장히 많이 실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쪽에서는 조중동이나 조갑재 같은 사람에게는 자기들의 보수의 희망은 한동훈뿐이 없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이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어떤 일을 겪었나요? 이 한 번 겪었는데 그 밑에서 꼬북 노릇을 하던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찍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한동훈이 윤석열이 뭐 비판하고 지금 그러지만 본인이 대통령 되면 자기가 모셨던, 그리고 자기에게 벼락 출세를 안겼던 윤석열과 김건희는 바로 사면되겠죠. 당연히 사면되고, 아마 제가 예측하건대 김건희는 국회의원 출마 같은 걸 할 겁니다. 정치로 나갈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오리란 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한 번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작년에 2조 넘게 벌었답니다. 트럼프가 코인 같은 걸로. 말도 안 되는 이해충돌 별짓거리를 다 해도 트럼프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만약에 검사 한동훈이, 윤석열이는 술이라도 많이 먹고 정신이 혼미하지만 한동훈은 술도 안 먹는데요. 콜라 마신답니다. 술 취하지 않은 윤석열이 어떤 폭정을 저지를지는 너무도 뻔하게 저는 보이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한동훈을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밀고 있고 그 플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냐면 민주당이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민주당이 싸우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저렇게 막 설치고 그래도 아무도 견제를 하지 않습니다. 쟤는 그러니까 쭉쭉쭉쭉 그렇게 언론과 조중동과 손을 잡고 저렇게 나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진짜 피눈물 나게 후회하는 순간이 한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여론조사의 실시및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 기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치자금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은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와 사전 접촉 없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도 하며,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당 관계자나 여러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하는 점,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각종 디지털 정보 매체를 통해 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여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와 합의하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는 경우, 즉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 이런 경우에만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기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 내지 의뢰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와 정치활동을 하는 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 그들 사이의 대화 내용, 해당 여론조사의 실시 경위, 그 전후 사정, 여론조사의 실시 횟수 및 기간, 여론조사 실시 비용, 여론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여론조사를 전제로 한 논의 여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선거 여론조사는 언론 보도가 되거나 정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의 표출 등 그 효용이 정대되는 점, 여론조사는 선거 판세의 주요 가늠자로 기능하고 후보자의 당내 위상 강화, 대국민 인지도 제고, 지지층 결집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후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선거를 그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 여론조사의 결과의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특정 후보자에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거 여론조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여론조사 기부의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건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14회 여론조사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합니다. 특수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봅니다.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비건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의 의사합치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를 만나 선거 여론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여론조사 등을 기초로 오세훈의 서울시장 당선,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여론조사를 실시 및 분석함으로써 선거를 기획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린 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이끌기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후보에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한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 수립 등 대선 전반에 걸쳐 정치적 조언과 상담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윤석열이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자로 결정되고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정치적 조언을 제공받겠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비전문가인 김건희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피고인 명태균을 믿고 여론조사의 실시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배포 상대방 등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 명태균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피고인 명태균의 위와 같은 의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의사의 합치는 늦어도 2021년 6월 26일 전에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먼저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과의 만남과 그 경위를 살펴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2021년 6월경 함성덕을 통해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 알게 된 후 함성덕에게 피고인 명태균을 한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함성덕이 2021년 6월 16일 피고인 명태균을 먼저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듣던 대로 피고인 명태균이 이준석, 김종인을 확실히 잘 아는 것 같고 선거 전략도 잘 세우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경부터 피고인 명태균과 알고 지냈던 김진태는 피고인 명태균은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름 유명했다. 정치 자문 이런 걸로 나름 영향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여 조언을 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김종인의 소개로 피고인 명태균을 알게 된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도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을 만나보니 실력과 인사이트가 있어서 교류를 했고, 그래서 밀양국 연구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여론조사 용역을 주기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용역과 별개로 지상욱은 피고인 명태균에게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을 여러 번 요청했던 점도 있는 점.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원희도 수사기관에서 2021년 서울시장 경선 때부터 피고인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 자기가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에 역할을 했고 김종인에게 코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과 여론조사를 진행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그 당시 피고인 명태균은 중앙정치권 정치인들 사이에 김종인과 친분이 있고 오세훈, 이준석의 당선에 기여한 선거기획자, 여론조사 전문가 내지 여론조사를 기초로 선거 전략을 잘 세우는 기획자로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의 요청으로 2021년 6월 16일 피고인 명태균을 만났던 함성덕과 위 만남을 주선한 조원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명태균이 그 자리에서 함성덕, 조원희에게 오세훈, 이세훈의 당선에 기여한 것, 김종인과의 친분에 대하여 선거 준비를 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 여론조사의 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했던 것인가,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함성덕을 통해 이러한 대화 내용을 전달받고 정치권 인맥 확장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제공과 판세 분석, 선거 전략 수립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1년 5월경부터 권성동, 전진석 등을 만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는 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그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주요 정치인도 아닌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18일 김건희를 처음 만났고 약 일주일 뒤 다시 만나는 등 2021년 6월 말까지 두세 차례 만남을 가졌고, 2021년 7월 2일 피고인 윤석열을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김태희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말경부터 2021년 7월 초경까지 사이, 아마도 2021년 6월 말경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피고인 명태균이 서울에 가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명태균을 차에 태워서 함께 서울에 갔다.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서 식당에 갔더니 함성덕, 이현재가 있었다. 함성덕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형수, 김건희를 말합니다. 형수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봐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태균이 식당에서 나갔다. 피고인 명태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함성덕은 이현재에게 명태균은 여론조사 전문가다.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든 것이다.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으면 잘 보여라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이 식당으로 돌아왔고 함성덕이 피고인 명태균에게 김건희와 이야기가 잘 된지 묻자 피고인 명태균은 잘 설명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었다. 나보고 잘 부탁한다고 하던데 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후 피고인 명태균과 함께 차를 타고 창원으로 돌아온 도중에 피고인 명태균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피고인 명태균이 저에게 사모에게 전화가 왔으니 조용히 해달라 하는 취지로 말한 후 김건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다. 당시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에게 명 선생님만 믿을 테니까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면 됩니다. 총장님께는 따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과 김건희가 만난 직후인 2021년 6월 26일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21년 10월 21일까지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14회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였던 사실, 피고인 명태균은 위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타 기관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 등 설명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됩니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김태일 진술과 피고인 명태균의 직업, 당시 정치권 내 피고인 명태균의 평판,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를 만나 김건희에게 앞서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설명했던 것처럼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앞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인 선거 여론조사의 실시 제공 등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건희랑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에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만남 당시 김종인, 이준석에 대한 만남을 추사한 것 또한 함께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명태균과 김건희가 수회에 걸쳐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서로 양립 불가한 내용도 아니며 피고인 윤석열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 명태균 아니어도 김종인 박사와 접촉할 수 있는 인맥이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시 저희 대선 행보에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을 다하여 보면 김종인, 이준석 등 당시 주요 정치인과의 만남 추선이 이들 만남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치인과의 만남 추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앞서 인정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을 만난 직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 협의 내용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이에 응하여 김건희를 통해 또는 직접 피고인 명태균에게 김건희와 같은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소개하였던 함성덕은 원래 김건희와 친분이 있었던 자이나 김건희의 소개로 그 배우자인 피고인 윤석열을 알게 되었고 2021년 5월경부터 피고인 윤석열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함성덕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피고인 명태균에 대하여 알렸고 피고인 윤석열 부부 중 한 명이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보라고 지시하여 먼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게 된 것이다.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고 온 후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피고인 명태균에 대한 평가를 하니 피고인 윤석열 부부 둘 다 그럼 한번 만나보자고 하여 김건희와 피고인 명태균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런 함성덕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이 그들의 정치적 필요에 부합할 경우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제공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러 했던 것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배우자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 이러한 내용의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을 만나고 와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공유하였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습니다. 김건희는 2021년 6월 28일 피고인 명태균에게 피고인 윤석열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받은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이따 4시 20분에 연락 올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가 유력 대선 후보인 피고인 윤석열의 연락처를 피고인 명태균에게 알려준 것은 김건희뿐만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도 피고인 명태균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김건희는 2021년 7월 1일 17시 29분경 피고인 명태균에게 사무실 근처 오시면 문자 주세요. 직원이 저희 집으로 안내할 거예요.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는 독자적으로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정치적인 도움을 받기로 했던 것이었다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있는 집보다는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도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외부 사람들을 피해 피고인 윤석열 부부의 집으로 부른 것은 이미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피고인 명태균의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명태균과 보다 엄밀하고 긴밀하게 여론조사의 실시 제공과 판세 부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26일 김건희에게 김종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2021년 6월 27일에는 김건희가 지금 전부 최재형 뒤에 김종인이 있다고 쫙 퍼졌습니다. 맞을까요? 걱정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께 말씀 다 전했습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2021년 6월 30일부터는 김건희와의 사이에 김종인과의 연락 시기, 만남 일정 및 이준석과의 만남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은 김건희와 피고인 명태균이 정한 바에 따라 2021년 7월 4일 김종인을 만났고 2021년 7월 6일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만날 당시 피고인 명태균도 함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던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당시 국민의힘 입당 여부 및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에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이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과의 만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김건희가 담당하였던 점,
김건희는 피고인 명태균에게 피고인 윤석열이 이준석, 안철수를 만나면 해야 할 질문 리스트를 요청하면 피고인 명태균이 이를 정리하여 보내주기로 한 점에 비춰보면 김건희는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최측근에서 수시로 피고인 윤석열과 협의하고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당선에 유리한 여러 역할을 한 것으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명태균의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더욱 고라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적 공동체 관계이다. 김건희가 모든 게 5대5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2333호 사건의 정의로 출석하여 이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모든 조직은 지시 전달 보고 크로스체크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이 허락을 맡아야 이게 되는지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 종업원하고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보통 보면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피고인 윤석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피고인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한테 다 확인해야 되는 건지 누구한테 확인해야 되는지 저도 확인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김건희가 이야기했던 게 딱 두 마디예요. 하나는 함성덕 교수한테 전체 하는 것의 30%만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피고인 윤석열과 공동체다. 5대5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죠. 가르마를 타줘야 내가 일을 하니까 누구한테 지시하고 전달하고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권 없이 사모님 말만 듣고 했다가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거 확인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반반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줄 알지 제가 뭐 누가 의사결정권이냐 그게 안 되면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해서 지시 전달 보고를 합니까? 여사가 자기한테 하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더라고요.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서울중앙지법원 2025 고압 1223호 사건의 정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수시로 전화하였다. 당내 경선 직전까지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저에게 일주일에 3일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다. 김건희 휴대전화였고 스피커폰으로 저에게 무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화가 왔다. 제가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태열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이 매일 아침 전화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는 바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과도 지속적으로 직접 소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은 김종인을 만날 때 아니면 이준석을 집에서 봤을 때 처음 봤을 뿐 그전에는 피고인 명태균에 대하여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당시 제가 사람을 굉장히 조심할 때고 제가 사람의 카탈스러운 것을 김건희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만나도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춰보면 피고인 윤석열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무상으로 정치 컨설팅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유복한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정치와 관련해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면 그게 많이 들어맞고 그런 게 좋았습니다. 인정도 받고 김정인 위원장도 저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조언을 하고 컨설팅을 해줬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 수사기관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나 과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에서 여론조사 합동을 하던 피고인 명태균은 자신의 정치적 조언이 중앙정치권의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정치적 인맥이 넓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중앙정치권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확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신의 전문 분야인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선 전반에 관한 정치적 조언 및 상담을 통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돕고 추후에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들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인 명태균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수사를 실시하거나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는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를 만나기 전 머니투데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던 여론조사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신빙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거 캠프와 연결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태균과의 관계 또한 일부 주요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날 당시에는 여론조사의 실시 내지 결과 분석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건희가 피고인 명태균을 처음 만난 2021년 6월경은 피고인 윤석열이 공직에 사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 내 인적 네트워크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전혀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던 피고인 윤석열이 2021년 9월경 1차 경선, 10월경 2차 경선, 11월경 최종 경선을 통과하여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야 피고인 윤석열은 대선 과정, 특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피고인 명태균이 필요했고, 더하여 피고인 명태균의 전문적인 여론조사 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도
관련 사건에서 정의로 출석하여 윤석열은 그때 인기로 해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각 여론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진술하였는 바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을 만난 이후 14일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중순경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서 소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26일부터 국민의힘 최종 경선일 직전인 2021년 10월 21일까지 14일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윤석열 또는 김건희 또는 여러 정치인들에게 보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의 여론조사 영업 방식은 특정 후보 또는 정치인에게 접근하기 전에 미리 한두 건의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맛보기식으로 상대방에 제공하면서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면 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여론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던 것이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상대방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른 후보나 정치를 찾아가 영업을 하였으며, 위 샘플링으로 돌린 여론조사 외에는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14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와 이에 대한 분석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들도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내지 홍보 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만나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것이라면 한두 건을 제공하고 중단되었어야 합니다. 당시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의 의뢰 비용 등으로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제공 횟수, 기간,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피고인 명태균이 영업 목적,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계속하여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의 결과 공포 등으로 인하여 미래한국연구소의 홍보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효과로 보일 뿐이고, 홍보 효과가 발생했던 사정이 여론조사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배치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 명태균이 단순히 홍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또는 추측, 나아가 개인의 궁금증 해결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지속적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 중 3건은 비공표 여론조사였는 바 공표되지도 않는 여론조사를 홍보 목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에 관한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윤석열 부부와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피고인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한 정보의 교류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6월 18일 김건희와의 첫 만남 이후 2021년 6월 26일 김건희에게 김종인의 연락처와 함께 같은 날 실시되어 2일 공포 예정인 미래한국소가 진행한 머니투데이 PNR 리서치 전국 정기조사 10차 대통령 선거 정당 지지도 국정평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였고, 김건희는 넵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그 다음 날인 2021년 6월 27일 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 기사를 전송하였는데,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PNR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2.7%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5%로 2위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위 기사를 전송받은 이후 피고인 명태균에게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봤고, 피고인 명태균은 네,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그 다음 날인 2021년 6월 28일 김건희에게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주었고, 김건희는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 윤석열의 연락처를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자신이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언론의 분석 내용이 담긴 뉴스 기사까지 전송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바, 앞으로도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은 2021년 7월 2일 김건희에게 제 모든 능력을 다해서 윤 총장님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겠다. 제가 꼭 만들어낼 테니 믿고 기다려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이중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내란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4일이죠. 이날 오후에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공간에서. 누구누구 모였냐. 한덕수, 박성재, 한동훈, 추경호, 정진석,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이거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대충 나온 결과가 일단 김용현한테 다 뒤집어 씌우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 죽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김용현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일단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 지금도 기억하죠. 그 다음날 느닷없이 뭐 한덕수하고 한동훈이하고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부터 이 나라는 우리가 접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지금 판결문에 따를 때 결국에는 한동훈 지금 의원이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뭐 막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지만 그동안에도 설득력이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12월 7일에 불성립시키면서 또 한 주 유예가 됐고 그 사이에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랑 당사에서 나와가지고 권력을 이양받겠다라는 희한한 아주 위헌적인 일들을 벌여왔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 지금 그 계엄 당일 다음 날 모였던 저 멤버들의 어떤 논의 구조 그리고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을 비호하고자 했던 거는 내란 수계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그동안의 그 주장들이 사실상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저 모임뿐만 아니라 또 안가 모임도 있잖아요. 그 안가 모임을 통해서 또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다른 사람들까지 모여서 또 그 논의를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지금 계엄의 전후와 관련된 이 총체적인 내용들이 아직도 지금 확정이 다 안 되고 판결문들을 통해서 일부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모임에서 한동훈의 역할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없으면 뭐 한동훈이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고 이 아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12월 8일일 거예요. 일요일에 한동훈하고 둘이 딱 나와가지고 한덕수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네. 한번 준비됐나요? 예.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금요. 저건 정말 반헌법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부여받았길래. 예. 초위헌적인 상황입니다. 네. 초위헌적인 상황.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당정대 회의에서 그렇죠. 지네끼리 모여서 네, 이렇게 가자. 거린 다음에 나와서 저 말을 한 거구나. 게다가 12월 8일이 어떤 날이냐면 12월 7일에 탄핵 발의가 불성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탄핵 발의가 불성립되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대로 가서 우리가 먹고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서면은 다 진압할 수 있어. 그럼 돼. 이 생각으로 저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때 제일 나는 한덕수를 참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이제 한동훈한테 권력이 간 거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프 칠 때 이렇게 잔디에 해가지고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방향을 정하듯이 이렇게 딱 해보니까 지금은 또 한동훈이네. 그래서 이제 가서 줄을 쓴 건데 에이그. 저거는요 내란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제2, 제3의 내란에 지금 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또 하나의 초위헌적 쿠데타와 똑같습니다. 저 상황 자체가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당대표 여당 대표가 권력을 이양을 받습니까? 행정권을 어떻게 이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그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내가 뭐 12월 3일에 막으러 갔다 국회 안에 들어갔다 이거 명분 하나 가지고 본인을 정당화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걸 보면 역시 한동훈 의원은 윤석열 쪽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구나.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데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해 네. 일체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이 곧 헌법인 거. 자기가 윤석열만 밟으면은 이제 자기다. 완전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저 짓거리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체포조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 그거를 먼저 뭐 연락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피신하려고 그 계엄을 해제시킨 거지 이 내란 세력과는 완전히 똘똘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과 함께했던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뭐 정진석은 뭐 이번에 선거까지 출마하려고 했지만 내란 세력으로 지금 재판 받고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한동훈만 빠져나와서 지금 또 새롭게 마치 옷 갈아입고 변신해서 자기는 다시 이제 국회를 입성한다? 이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뼈가 아픈 게 이겁니다, 바로. 예.